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26일자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지난 4월에 발표됐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추가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발표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가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세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지극히 대출자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내용을 보니까요. 추진 배경, 추진 배경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일 테니까 그냥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여기 아마 주로 보니까 DSR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각 그 세부 방안에 따른 이제 시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한 얘기인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예상과 달리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급등했다.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 주담대는 금년 들어서 안정세를 회복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전혀 안정되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 다음 전세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 주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의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네, 뭐 이것저것 제안을 하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튄 게 사실이죠. 어쨌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많이 늘었고 어렵다 이런 얘기, 그래서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이 표가 좀 더 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방향인데 이 표를 보면서 얘기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대 과제인데 3대 과제는 DSR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고요. 뒤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 급증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 줄여나가도록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 다음 주로 기존에 이자만 내던 부분들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 같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맥락으로 보이네요. DSR, 늘어난 부분을 줄이고, 원금이자 같이 낼 수 있도록 건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금융예산은 좀 더 바짝 쪼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실수요, 실수요자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좀 더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플랜 B가 있네요. 다음에는 어떤 이런 플랜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먼저 가장 핵심된 내용이죠.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역시 DSR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를 조기 시행하겠다.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원래 오늘 발표 전까지의 계획은 이랬죠. 여기까지가 현재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요걸 2021년 1월로 당겼네요. 그 다음에 내후년 2023년 여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요걸 내년 여름으로 당겼어요. 그러니까 2단계를 내년 1월로 당겼고 3단계를 내년 여름으로 당겼습니다. 현재 차주 단위 DSR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규제지역 안에서
6억 원 초과, 시세가 6억 넘어가는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대출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고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적용하고, 물론 현재 1단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규제지역의 집이 6억이 넘거나 신용대출이 1억이 넘거나 또는 전체 합쳐서 대출이 2억을 넘어가게 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이제 여름이 되면 총 대출 1억 원만 넘어가면 대출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총 금액 1억을 넘어가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 예,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제가 그렇게 새로운 규제가 나타날 때보다는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조금 당기는 수준에서 결정이 났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의 비은행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2022년 1월부터네요. 이게 저는 발표 나자마자 바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천천히 시행하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복잡한 여기에 이제 실수요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이렇습니다. 차주 단위 DSR이라는 거는 은행이 40, 비은행권이 60. 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비은행권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60인 비은행권을 50%로 조정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그 전에 접수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12월까지 접수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요, 바로 이 부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50%로 하향 조정하는데, 그러면 은행을 제외한 모든 비은행권들이 과연 그렇게 1월 1일부터 50% 하향 조정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기에 시행한다.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험권, 뭐 캐피탈이든 이런 비은행권들은 미리 시행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미 자체적으로 40%로 줄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돼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줄인다. 그래서 50%까지는 되는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금융회사 평균 DSR입니다. 이건 이제 차주 단위 DSR 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 DSR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 DSR까지 다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은 기존의 40% 이내로 계속 제한을 뭐 구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38.3%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험사는 차주 단위 DSR을 제외하고는 뭐 70%, 90%, 100% 초과해서 하는 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평균이 이런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평균 50%를 이제 맞추겠다는 얘기니까 아마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 그 외의 대출자들한테도 DSR을 지금보다는 자체적으로 낮춰서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100% 적용, DSR을 100% 적용하던 어떤 보험사가 있다 치면 이제 그걸 낮출 것이다. 곧. 예. 근데 이 시기는 뭐 각각 판단하는 거라 금융권별로 반드시 1월 1일부터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합니다. 분명히. 그 전에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DSR을 낮추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 잡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행은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비주담대 같은 경우에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뭐 등등인데 이 뭔 소리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말고 예를 들면 오피스텔 담보대출, 뭐 상가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담보대출 있잖아요. 비주담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DSR 계산할 때 1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약정이 몇 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이 기존에 오피스텔 대출이 있다, 토지의 담보 대출이 있다, 상가의 대출이 있다 이러면은 DSR 계산할 때 10년으로 본단 말이죠. 기존의 부채를. 그 부분을 신용대출은 현재 7년이던 걸 5년으로 강화하고 비주담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10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8년으로 계산하겠다.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런 신용대출이나 내가 비주거형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DSR 계산에 DSR이 좀 더 버거워지겠죠. 그 다음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풍선 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 특히 상호금융, 우리 새마을 단위농협, 뭐 신협, 축협,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거기 비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하겠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죠. 현행은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상호금융 대출이 비조합원 위주로 확대 중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그 비조합원 분들이 받는 대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새마을이나 가서 받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 사는데 저기 어디 지방 가서 지방 새마을 가서 대출 받고, 내가 경기도 사는데 서울 어느 새마을 가서 대출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조합원의 대출을 1억을 받으면 1억 2천 받은 걸로 계산해서 총 대출 가중치를 줘서 부담을 더 주겠다는 거지.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주 단위 DSR 산정 시에 카드론도 앞으로 포함하겠다. 언제부터? 1월부터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카드론 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좀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제한 또는 한도 감액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라는 제목 아래에 또 나온 게 주담대 분할 상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보니까 선진국 등의 이제 그 분할 상한, 즉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내는 이런 분할 상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가 낮다 이 얘기인 거죠. 52.6%. 뭐 그도 그럴 것이 전세대출, 신용대출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세대출은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대출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원금이자 같이 상환하는 분할 상환이 아무래도 좀 더 건전한 건 사실이니까 그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전체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를 상향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출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치 기간 두는 게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 신설. 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주담대 분할 상환 실적과 연계해서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겠다.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파는데 분할 상환 상품을 이제 분할 상환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면 너네가 담보대출 팔 때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야 되는 출연료를 조금 낮춰줄게 이 얘기입니다. 은행으로서는 큰 베너핏일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보니까 기존에 6bp 우대하는 걸 한 10bp까지 우대한다고 하네요. 뭐 일반인들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은행한테 큰 베너핏이 되니까 앞으로 분할 상환을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치 기간 두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우리 전세대출 상품은 기존에 이자만 내는 상품이 많은데 이것 또한 가급적이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거고요. 베너핏으로는 정책 모기지 할당량을 더 주겠다. 이런 거죠. 뭐 보금자리나 이런 것들. 그 다음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를 지속하겠다. 신용대출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원금 같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인데, DSR 산정 시 분할 상환 신용대출의 적용 만기를 실제 만기를 적용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아까 이 부분 있었죠? 기존의 신용대출 DSR 계산할 때 우리가 7년으로 계산하던 걸 이제 5년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신용대출 중에서는 뭐 5년 미만도 있지만은 뭐 10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한테는 실제 만기를 적용하게끔 해서 DSR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5년 이하는 5년으로 계산하면 되고 10년짜리 신용대출, 5년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실제 만기를 적용해서 이제 DSR을 계산하게 되겠네요. 기존에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신용대출이 있는 거는 나누기 7로 하고 있거든요. 7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산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파트가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 조성 세부 방안인데 첫 번째가 이제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시라.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영향을 엄청 끼친다. 그 중에 한번 하나씩 보면요. 1번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체계화. 당장 11월부터 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겠다. 이번에 그 2021년 4분기 현재 상황인 거죠. 대출 중단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기별로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 이런 분기별 조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런 현상은 대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금리가 좋은 곳이 매 분기 시작 때 좀 빨리 끝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연 목표치로 관리하던 거를 이제 분기별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좋은 것이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시작하는 분기 시작하는 시점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접수가 이제 먼저 끝나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금리 좋은 곳에 먼저 접수하려고 하는 접수 경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지켜야 될 뭐 적합성, 뭐 적정성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금융기관이 잘 지키면 되는 내용인 거고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적합한 요건이 돼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데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사전에 체크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 점검 강화인데 약정 위반이 있는지 뭐 이런 겁니다. 약정 위반이 있는지 보겠다.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민 실수요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먼저 금년도 전세대출 당장 얼마 전에 발표했죠. 10월 14일 날 전세대출 막았는 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전세대출 팔 수 없게 됐다가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시켜줘서 다시 지금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이 얘기인 거고. 그다음 금년도 총량 관리하에 집단대출 원활 공급. 마찬가지 이제 분양 잔금해야 되는 집단대출 그 수요들 그분들이 지금 대출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당장 연말에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잔금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곳들이 꽤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 뭐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 확대. 그러니까 실수요자한테는 약간의 예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연소득 대비 원래 지금 100%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결혼, 장래, 수술 등 실수요자를 인정하게 되면 일정 기간 한도 초과 가능해서 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본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 본부를 얘기하는 건지 어딘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일일이 심사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예외 승인을 해주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차주 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를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농업 경영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뭐 사업자 대출 취급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 금리 요구권 내실 있는 활용 뭐 이런 거인데 금리 인하권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뭐 유도해 보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 중금리 대출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서민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 읽다가 생각난 건데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거나 신용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제 신용이 조금 좀 덜 좋으신 경우라든가 고금리 쓰고 있는 경우에 뭐 약간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큰 타이틀로 네 번째 이제 플랜 B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향후에 이렇게 추가로 관리 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DSR 추가 규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DSR 관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도 추가로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현재 평균 DSR, 고 DSR,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추가로 좀 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DSR 부분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세 대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조금 억누를 예정인가 봅니다. 이 전세대출 취급 후에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겠다 앞으로 뭐 이런 거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 능력 기준 도입. 우리 전세대출 상품을 이제 이용하다 보면 내가 사실 소득 증빙이 잘 안 돼도 보증금의 80%까지 쓰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게 현재 뭐 상품들인데 이게 실제 소득이 얼마 안 되면 아마 대출 비율도 이제 줄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현재 보증금의 80%까지 보통 보증해 주거든요. 공공임대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임대 같은 경우는 보통 80%까지 대출이 되게끔 보증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낮추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보증금의 앞으로는 80%까지 받는 것도 조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TI를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걸 가정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이제 스트레스 DTI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큰 타이틀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라는 뭐 큰 틀에서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번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시행 일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고요. 상호금융, 아까 예대율 강화하는 부분, 요것만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왜 얘는 내년 7월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나머지 일정들 쭉 이렇게 나오네요. 당장 대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장 오늘 내일 적용되는 부분은 없고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DSR 부분, 요거 이제 조기에 시행하는 것과 이금융권 DSR을 강화한다 이런 건데 어쨌든 넉넉히 계시면 안 된다. 넉넉히 계시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미리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그 DSR을 더 미리 강화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급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강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런 정도로 느껴지고요. 어쨌든 원래 이 2단계와 3단계 같은 경우는 원래 예견돼 있던 거고 이 시기를 지금 반년 그리고 1년 이렇게 당기게 된 건데 원래 예견하고 있던 거고
이게 그 시장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래도 2022년 7월이 돼봐야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더 받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DSR 때문에. 그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살펴보느라 좀 심도 있는 얘기는 못 드렸는데 어쨌든 좀 참고하시라고 서둘러 찍어봤고요.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